겨울비가 내리던 새벽, 평생 반찬 가게를 지키던 한 어머니는 아들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 순간 피보다 진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준아, 내가 엄마를 모른다고? 아주머니,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모릅니다. 10억 원, 평생의 집 그리고 남편의 생명까지 내걸었던 믿음. 배신당한 어머니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아닌 증거로, 용서가 아닌 복수로. 이제 그녀의 집안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복수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김정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얇아진 창틀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부엌의 형광등 불빛을 흔들었고 낡은 시계추는 한 박자 늦게 툭툭 흔들리며 집안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김정수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 내 반찬거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칼끝으로 물을 얇게 채 썰다가 손목이 욱신거려 잠시 멈추었을 때 문득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평생 새벽마다 썰던 무채가 오늘따라 더 짠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았다. 손끝에 묻은 무즙이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거실 안쪽에서는 남편 박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뇌경색을 앓은 뒤 절반의 몸이 불편해져 하루하루 재활 운동에 매달려야 했다. 재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 필요했지만 정순의 작은 가게 수입으로는 카드값조차 겨우겨우 막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수는 새벽마다 도마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에서 단골들에게 내어줄 반찬거리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다. 삶이 팍팍해도 손끝에서 나온 반찬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 하루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도연의 숨소리는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거칠었고 창밖 겨울비는 그 모든 불안을 따라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정수는 깜짝 놀라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일까?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 아들 박세준이 서 있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세준은 늘 그렇듯 번쩍이는 외투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번드르르하게 빛나고 있었다.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그의 두 눈동자에는 묘한 초조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수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녁은 먹었니? 예, 먹었어요. 어머니 댁에 잠깐 들러야겠다 싶어서. 그러나 대화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세주는 준비해온 듯 서류 가방을 풀더니 헬스케어 AI 요양 플랫폼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꺼내 들었다. 요양시설과 노인 돌봄을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앞으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데이터와 AI가 세상을 바꿉니다. 요양원, 병원, 약국까지 연결하면 노인 돌봄 시장은 앞으로 몇 배로 커져요. 제가 그 시장을 선점할 겁니다. 이건 그냥 기회가 아니에요. 인생 역전이 걸린 진짜 찬스예요. 정수는 아들의 열변을 멍하니 들으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한숨이 올라왔다. 아들은 늘 그랬다. 늘 새로운 아이템을 찾았다며 큰 소리를 쳤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오곤 했다. 잠시 후 방문 틈에서 도연이 몸을 지탱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문틀에 몸을 기대선 채 말없이 아들의 구두코를 노려보았다. 오랜 세월의 삶이 가르쳐준 냉정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세상은 늘 달라졌다가도 결국 같은 곳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다. 엄마의 마음은 늘 그렇듯 이성보다 먼저 흔들리곤 했다. 저녁 무렵 창밖에는 겨울비가 눈발로 바뀌어 흩날리고 있었다. 박세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놓았다. 태블릿 화면을 정순 쪽으로 돌리며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투자금 90%는 이미 확보됐어요. 해외 자본까지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서버만 구축하면 돼요. 10억만. 딱 10억만 있으면 회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수는 화면 속 숫자들을 따라가려 애썼다. 투자금, 서버, 데이터. 생소한 단어들이 귀를 맴돌았다. 김치 담그던 자신의 손과 아들의 반짝이는 태블릿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최서아가 들어왔다.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세준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서아는 남편에게서 태블릿을 넘겨받아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수익 구조도, 투자자 명단, 예상 수익률. 서아의 설명은 세준과 달리 차분했다. 보세요. 이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1년 안에 손익분기점 넘는 건 확실해요. 서아의 눈빛이 간절해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시는 이런 투자자들 만날 수 없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들의 흥분된 목소리보다 며느리의 조용한 확신이 더 믿음직했다. 한 달이면 돼요, 어머님. 서아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정말 한 달만요. 세준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엔 달라요. 진짜예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반드시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요. 이때 도연이 방에서 나왔다. 재활용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거실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집은 우리 마지막 지붕이다.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내 어머니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게 이 집이야. 이걸 담보로 내놓으라고? 아버지. 세준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가족 잘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벌인 일들이 몇 개냐.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몇 번을 속았는데 또 속으라고 하느냐.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세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이제 40이에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부자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정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비비적거렸다. 머리는 남편 말이 옳다고 했지만 가슴은 무릎 꿇은 아들을 놓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재활 운동을 하다 지쳐서 헐떡거렸고 정수는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간판 불빛들이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정수는 안방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들었다. 잔고를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러다 다시 꺼냈다. 그 행동을 몇 번 반복한 끝에 통장을 베갯닛 아래 깊숙이 감춰두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들었다. 다음 날 오전 회색빛 겨울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정수는 남편이 재활치료 후 낮잠에 든 틈을 타 외투를 걸쳤다. 지갑과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는 손이 떨렸다.
현관문 앞에서 몇 번 멈춰섰지만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접어든 것이었다. 은행 로비는 난방으로 따뜻했지만 정순의 손끝은 차가웠다. 창구 직원은 서른 즈음의 남자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정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파트 담보대출이시네요. 시세가 좋아서 한도는 충분합니다. 이자율도 요즘 기준으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정서를 받아들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근저당권 설정, 연체 이자율, 변제 기일. 낯선 단어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한 줄씩 읽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수는 인감도장을 꺼냈다. 도장을 약정서에 대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꾹 눌러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다. 전광판에 계좌 이체 완료 알림이 떴다. 아들 회사 통장에 10억 원이 옮겨간 순간 정순의 호흡이 짧아졌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은행 밖에서 세준과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준이 달려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다음 달에는 꼭.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서아가 다가왔다. 성공하면 아버님 치료비 걱정은 없을 거예요. 가족여행도 가고요. 정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늘에서 눈발이 몇 개 흩날리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장에 다녀왔어.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다. 정순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잠시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재활 운동을 하다 기침을 했다. 정수는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창밖을 내다봤다. 간판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정수는 베갯잎 속에서 은행 영수증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깊숙이 감춰두었다. 첫 일주일은 아직 희망이 있었다. 김정수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문자 알림만 울려도 손이 먼저 움직였고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콩닥거렸다. 하지만 세준에게서 온 연락은 단 2통의 짧은 문자뿐이었다. 어머니, 지금 투자자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회의 중이라 오래 통화 못해요. 걱정 마세요. 그뿐이었다. 정수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남편 도연은 여전히 치료와 재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약을 권했다.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환자분께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담당 의사의 말이 조심스러웠다. 정순의 귀에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도연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야간 발작은 잦아졌다. 정수는 간병을 하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1,000만 원. 지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세준이 약속대로 돈을 갚으면 그 희망을 붙잡고 정수는 오히려 더 열심히 움직였다. 집안을 청소하고 반찬 가게도 예전처럼 열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칼을 쥐는 손에 힘을 주었다. 곧 좋아질 거야. 이번만 버티면 돼.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전화는 더 조용해졌다. 통화 버튼을 눌러도 신호만 길게 이어지다 끊어지기 일쑤였다. 몇 번 간신히 연결되었을 때도 세준의 목소리는 바빴다.
어머니, 지금은 정말 안 돼요. 큰 미팅 앞두고 있어서요. 사업이 잘 돼야 아버지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그 말을 붙잡으며 밤마다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믿음에는 조금씩 금이 갔다. 그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형님, 오늘 아침에 봤는데 며느님이 멋진 차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은색 전기차 말이에요. 요즘 그거 아무나 못 사잖아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전기차? 서아가 그런 차를 살 형편이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온 정수는 휴대전화로 며느리의 SNS를 열었다. 화면 속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전기차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아.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든 모습. 성공을 향한 여정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뿐만 아니었다.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비싼 시계. 연이어 올라온 게시물들이 정순의 눈을 찔렀다. 정순은 휴대전화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치료비는 한 푼도 마련해 줄 수 없다던 아들이 바로 그 돈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다시 화면을 켰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다. 사업상 필요한 접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 체면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좋은 옷도 다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의심은 자꾸 커졌다. 도연이 밤마다 기침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정수는 서아의 사진을 떠올렸다. 한쪽에서는 신약을 쓰지 못해 고통받는 남편, 다른 한쪽에서는 샴페인을 든 아들 부부. 약속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순의 불안은 커졌다. 벽시계는 성실하게 시간을 갉아먹었고 손목 통증은 더 심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다. 아침부터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도 오후 3시가 넘어도 마찬가지였다. 정순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잠깐 나갔다 올게. 도연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는 정순의 눈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건물들, 현관 앞에 줄지어 선 외제차들, 은색, 검은색, 붉은색 차체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정말 여기 사는 걸까? 아니겠지. 그냥 잠깐 들렀을 거야. 경비실 앞에서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박세준 씨 댁이 몇 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순을 훑었다. 낡은 외투와 싸구려 장갑, 그리고 떨리는 손. 약속 있으세요? 정수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기로 해서요. 처음이라 집 호수를 깜빡했네요. 거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간절했다. 경비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마지못해 말했다. 5,701호. 펜트하우스요. 정순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올라갔다. 30층, 40층, 50층. 버튼 옆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정순의 손은 더 차가워졌다. 마침내 57이 불을 밝히고 문이 열렸다. 복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다. 두꺼운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정수는 낡은 구두로 그 부드러운 카펫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제발, 제발 내 착각이기를.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며느리 서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화장, 실크 잠옷. 서아의 표정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무표정했다. 누구세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왔다. 서아야, 나야. 어머니야. 하지만 화면 속 서아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서아야, 왜 그래? 나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며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실내에서는 은은한 음악과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서아가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머니, 저희 집에 왜 오셨죠? 그때 거실에서 와인잔을 든 세준이 나왔다. 정순의 눈이 번뜩였다. 세준아. 아들의 손에서 와인잔이 흔들렸다. 세준이 함께 나와섰다. 서아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여보, 이분 아세요? 자꾸 가족이라고 하는데. 세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정수는 아들의 입만 바라봤다. 세준아, 엄마야. 왜 대답 안 해? 그러나 세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순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모르는 분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다. 세준아,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내가 엄마를 모른다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아가 배를 눌렀다. 곧 경비원이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상한 분이 자꾸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비원이 정순의 팔을 잡았다. 정순이 뿌리쳤다. 나요. 나는 이 집 아들 엄마라고. 내 돈 돌려줘. 10억 원 돌려달라고. 하지만 세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경비원에게 이끌려 복도를 지나며 정수는 주민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혀를 찾고 누군가 속삭였다. 1층 로비에 서게 된 순간 정순의 눈앞이 흐려졌다. 귀에는 세준의 마지막 말만 울렸다. 모르는 분입니다. 강남 아파트 로비에서 일어난 정수는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에 스며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정수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모른다고 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다. 세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모르는 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네온사인과 빗방울이 뒤엉켜 세상이 일그러져 보였다. 아들에 대한 믿음, 남편에게 숨긴 선택, 10억 원. 모든 것이 얽혀 숨이 막혔다. 집 문을 열자 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오래된 예감이 스며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행 대출, 아들에게 건넨 돈,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정순의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고요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욕을 하지도 손을 들지도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왜 혼자 견뎠냐? 목소리가 깊고 무거웠다. 정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왔다. 당신이 아프니까. 당신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래도 아들이라서. 도연은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떴을 때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깊은 슬픔만 남아 있었다. 순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도 마지막까진 서로 속이지 말자. 그날 밤 도연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다. 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정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새벽이 되자 도연의 호흡이 가늘어지더니 점점 잦아들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일주일 후 치러진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조문객은 몇몇 이웃뿐. 아들 부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정수는 상복을 입고 빈 의자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빈자리가 가장 쓰라렸다. 도연의 영정 앞에서 정순이 무릎을 꿇었다. 당신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게. 장례 후 집 정리를 하던 정수는 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표지에 생활기록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도연이 평생 적어온 메모장이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한다. 정순이 그 문장을 읽었다. 책장을 넘기자 오래된 거래처들 번호가 빼곡했고 마지막 장에 한 이름이 굵게 쓰여 있었다. 오상만. 도연의 고향 선배이자 전직 형사라고 했던. 정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그 번호를 바라봤다.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상만 형님이세요? 저 박도연 아내 김정순입니다. 전화를 건 지 이틀 후 정수는 오래된 다방 앞에 앉아 있었다. 간판 글씨가 발에 절반도 지워진 채 문이 바람에 덜컹거렸다. 신사다방이라는 이름은 촌스러웠지만 한때 동네 어른들이 모여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정수는 자판기 커피를 두 손에 쥐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며 체격이 다소 굽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사내가 들어왔다. 오상만이었다. 그는 안을 훑어보며 자리에 앉았다. 굵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정순을 바라봤다. 자식 일은 뛰어들면 피 본다. 각오돼 있나? 정수는 두 손으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착수금이에요. 많지 않지만 제가 가진 건 이뿐입니다. 상만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정순을 한참 바라봤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부터 일이 시작됐다. 상만에게는 여전히 인맥이 있었다. 구청 후배, 은행 지인, 사설업체 동료. 전화 몇 통으로 흩어진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열흘 후 상만이 두툼한 서류철을 가져왔다. 보시오. 이게 당신 아들 회사 실체요. 정순이 서류를 펼쳤다. 회사 등기부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주소는 단기 임대 사무실이고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 법인 인감에는 위조 흔적이 있었고 대표는 세준과 서합분,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서너 명이 전부였다. 더 충격적인 건 계좌 내역이었다. 10억 원이 들어간 직후 돈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3억은 외제차, 2억은 아파트 보증금, 나머지는 호텔, 명품, 고급 술집. 일부는 서아 친정 계좌로 송금된 기록도 있었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 포기한 신약 치료, 밤새 간병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과 맞바뀐 것이었다.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 없었소? 상만이 말했다. 돈만 뜯을 생각이었던 거지. 정수는 서류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손가락 끝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상만이 담배를 끄며 대답했다. 약점을 찾아야지. 저둘은 서로한테도 충실하지 못할 거요. 의심 쌓이고 욕심 생기면 금세 무너져. 특히 며느리. 체면 목숨처럼 여기는 여자라면서.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의 SNS 사진들이 떠올랐다. 호텔, 명품, 전기차. 좋습니다. 그 후 정수는 밤에는 상만과 계획을 세우고 낮에는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카드 돌려막기에 실패한 노인 부부, 가게 보증금을 잃은 자영업자, 학자금으로 투자했다. 전부 날린 청년. 처음엔 서로를 의심했지만 정순이 증거를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다.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분노와 절망이 차올랐다. 정순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뭉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오상만은 계획을 짤 때 집요했다. 며느리 최서아의 약점을 빨리 간파했다. 명품 가방, 고급 호텔, SNS 사진. 모든 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 체면 중시하는 사람은 작은 흠집에도 크게 흔들려. 상만이 다방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상만은 예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어냈다. 서아가 최근 신용한도를 초과해 결제가 거절당한 기록, 그럼에도 계속 고급 브랜드 예약을 넣고 있다는 사실. 작은 정보였지만 쓸모가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정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채팅방이 아니라 실제로 전화를 걸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속았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믿었죠.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카페에서 모임이 열렸다. 노인 부부,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각자 사연을 털어놓으며 분노를 공유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피해자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상만은 다음 수를 뒀다. 대포폰으로 세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배우자 계정 소액 결제 확인해 보세요. 쌓이면 큰돈입니다. 처음엔 세준이 무시했지만 며칠 후부터 행동이 달라졌다. 서아에게 눈치를 주고 지출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서아는 반발했지만 세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어디에 돈 쓰는 거야? 무슨 소리? 다 사업상 접대고 투자자 관리야. 투자자 관리? 명품 가방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수는 피해자 모임에서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상만이 확보한 거래 내역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분노했다. 우리 돈으로 저렇게 썼다는 거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증거를 보자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한 피해자가 떨리며 말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언론에도 알리고 법에도 호소해야죠. 정순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공당해요. 확실한 증거와 타이밍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달 전 눈물로 버티던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밤 세준과 서아가 레스토랑에서 큰 소리로 다퉜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됐고 곧 정순과 상만의 손에 들어왔다. 맞지? 저둘 이미 흔들리고 있어. 상만이 말했다. 정수는 화면 속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피해자 모임이 결속을 다져갈 무렵 정수는 다음 수를 준비했다. 증거를 쥐고 있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순이 오상만에게 말했다. 상만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보영 프리랜서 기자. 경제지에서 일했는데 대기업 비리파다가 해고당했어. 지금은 작은 언론사에 기고하면서 버티는데 아직 열정은 있어. 며칠 후
정수는 허름한 카페에서 보영을 만났다. 초라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런 사연 하루에 몇 건씩 들어요. 증거 없으면 기사 못 써요. 명예훼손으로 역소송 당할 수 있거든요. 정순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계좌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투자자 명단. 보영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 정도면 기사감이네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기사 나가면 어머님도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요.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일 뿐이에요. 며칠 후 인터넷 경제지에 첫 기사가 실렸다. 신생 헬스케어 기업 대표 부부 호화생활 자금 출처는? 실명은 없었지만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은색 전기차, 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단서가 촘촘했다.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였다. 이거 그 부부 아니야? SNS에서 명품 자랑하던데? 투자금으로 저런 짓 했으면 사기지.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다. 세준과 서한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했지만 보영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속 보도를 예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세준과 서아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다 내 탓이야. SNS에 사진 올려서. 뭐라고? 그럼 당신은 떳떳해? 이 기사가 그냥 나온 줄 알아? 며칠 후 두 번째 기사가 나왔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가 공개됐다. 명품 매장 결제 3,200만 원. 호텔 스위트룸 18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와인 95만 원. 투자자들의 돈이 사치로 흘러간 정황 속속 드러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 도둑놈 부부네. 감옥 보내야 한다. 피해자 단체 소송해야지. 정수는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기사를 공유했다. 분노와 눈물이 뒤섞였지만 이번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법적 절차도 시작됐다. 상만이 법무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과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를 보고 일부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세준과 서한은 외부 자금줄이 막히자 더 초조해졌다. 투자자들이 연일 전화해서 항의했고 몇몇은 직접 찾아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껍데기뿐이어서 돌려줄 돈이 없었다. 밤마다 그들의 집은 싸움 소리로 가득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던 삶이 조롱거리가 됐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론과 법의 압박이 거세지자 세준과 서한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심산이었다. 대대적인 투자 설명회를 준비했다. 장소는 강남의 호텔 대연회장, 초청장에는 혁신적 기술 공개 시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사 당일 호텔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기업 관계자, 투자사 임원, 대학 교수들이 명패를 걸고 들어왔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한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웃었다. 세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무대에 오른 세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저희 헬스케어 AI 플랫폼은 노인 돌봄 시장을 혁신할 것입니다. 오늘 직접 기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픽이 나왔다.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시연 영상이었다. 하지만 실체는 빈 껍데기였다. 그때 일열에 앉은 운용사 대표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영상 말고 실제 API 로그와 샘플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세준의 얼굴이 굳었다.
준비된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이었다. 서아가 뒤에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때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준비한 영상 대신 낯선 화면이 떠올랐다. 세준 회사의 내부 장부가 고스란히 띄워져 있었다. 법인카드 명품 매장 결제 내역, 호텔 스위트룸 숙박 기록, 서아 친정 송금 내역.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투자금으로 사치한 거 아니야? 세준이 다급히 리모컨을 눌렀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다. 동시에 기자 한보영이 셔터를 눌러댔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당신들 말한 혁신이야? 우리 돈으로 명품 쇼핑한 게 사업이냐? 사기꾼들. 세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해가. 하지만 변명은 소란에 묻혔다. 서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호텔 입구에서 형사들이 들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박세준, 최서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자 서아가 소리를 질렀다. 세준은 얼굴이 하얘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투자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몰락을 기록했다. 엄마. 세준이 본능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정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호텔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내가 엄마를 찾는구나. 호텔 로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경찰에 끌려가는 부부, 쏟아지는 취재진, 분노한 투자자들. 더 이상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정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한다. 지금 진실이 모든 이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후 회색빛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정수는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한때 아들 부부가 살던, 이제는 집기가 빠져나간 아파트였다. 주상복합 로비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정순의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다. 관리실 직원도 경비원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정수는 낡은 우산을 접었다. 현관문은 허술하게 닫혀 있었고 힘을 주자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맞이했다. 거실 한가운데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세준과 서아였다. 과거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초라한 체육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동자에는 빛이 없었다. 세준이 정순을 보고 놀라며 일어났다. 곧 무릎을 꿇고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렸다. 서아도 고개를 숙인 채 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욕심이 눈을 가렸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가 아려왔다. 초인종 너머에 누구세요라는 목소리, 모릅니다라는 아들의 말, 복도에서 끌려나가던 순간 세준이 울먹였다. 처음부터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한 달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일이 감당할 수 없게 커져버렸어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서 무서워서 연락 못했어요. 제발,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서아도 손을 모으며 흐느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성공하면 다 갚고 효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점점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만은 저희를 믿어주세요. 정수는 세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내가 처음 나를 모른다고 했던 그날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나는 그 뒤로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고 서하는 울음을 멈추고 정순을 올려다봤다. 정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목소리는 칼 같지 않았다. 오히려 거울처럼 차분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만을 보게 되었다. 세준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맞잖아요. 제발. 하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정순은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저 내 인생을 파괴한 타인일 뿐이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차가운 비가 그치고 있었다. 법원은 오랜 공방 끝에 판결을 내렸다. 세준과 서하는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릴 때 정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 남았다. 그날 이후 언론은 며칠 동안 세준 부부 사기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정수는 집담보의 일부를 갖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 도연의 영정 앞에 앉은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드디어 집을 지켰어. 당신이 부탁했던 대로 나 강하게 살았어.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엔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쏟았다. 며칠 후 정수는 뜻을 세웠다. 자신처럼 노후를 속이고 빼앗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피해자 모임과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도연의 등불. 금융사기에 속은 노인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재단의 첫 상담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었다. 그는 빛바랜 통장을 꼭 쥐고 있었다. 내가 속은 게 맞는지 모르겠소. 절망이 어린 그의 눈을 보며 정순이 손을 잡아주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이제는 함께 해봐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 노인의 표정은 처음보다 밝아져 있었다. 오상만은 여전히 재단의 법률 자문을 도왔다. 자식 일은 뛰어들면 피 본다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다른 노인들 지켜주는 일하시네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보영 기자는 재단 활동을 기사로 꾸준히 알렸다. 어머님, 누군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하니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운영이 안정되자 정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침이면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를 작은 화병에 꽂아두고 창가에서 차를 마셨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고 시장에서 채소를 사와 작은 반찬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었다. 복수는 시원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시원함보다는 그냥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죠. 저녁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보고했다. 오늘은 상담소에 새로 오신 아주머니를 도왔어요. 내일은 또 다른 분 만나야 해요. 여보,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요? 영정 속 도연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로였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왔다. 정수는 바람을 맞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리고 정말로 끝이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눈물이 아니라 증거에서 나오고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로 더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